오늘 방송은 사업보장 스토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임원하고 근로자를 나눌 때 어떻게 임원하고 근로자를 좀 구분하시나요? 아무래도 책임이겠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네. 출근 열심히 하고 실무를 많이 하는 게 임원이 아니고요. 임원은 이제 관리 책임의 이제 최종적인 책임자잖아요. 관리 행위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곧 임원이고 그 책임의 무게가 또 가장 큰 사람이 CEO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생업이 있고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근로자들은 기업이 생업이에요. 기업 구성원으로서 받는 먹고 살아야 되는. CEO는 본인은 이게 사업입니다. 사업은 곧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CEO가 문제가 생겨서 사업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의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EO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사업을 영위해 가야 되는 고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CEO 자체도 생사 구분을 좀 해야 된다. 본인이 원래는 CEO들도 옛날에 생업을 했던 사람들이 사업으로 뛰어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업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내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재무적으로라도 준비를 좀 해놔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영자가 경영의 운전대를 잡게 되면 우리가 보통 운전면허 따면 제일 먼저 가입하는 게 책임보험.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종업원, 뭐 투자자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임보험 들고 그 다음에 드는 보험이 뭐죠? 종합보험. 네, 종합보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보험을 드신 분이 야 이거 갖고도 나 혹시 몰라. 뭐 배상 책임도 있고 하면은 그때는 뭐를 들어요? 운전자 보험을 들듯이 중소기업들은 은행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국가라는 거는 이제 주식을 넘겨주거나 가업 승계를 할 때 이제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 리스크까지도 내가 사전에 커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를 이제 경영의 운전자 보험이다. 책임보험, 종합보험, 예, 운전자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사면 네. 책임보험 들고 종합보험 들고 운전자 보험 들듯이 이제 경영의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이제 이런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사업은 곧 리스크다. 결국 사업과 생업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가족들의 최소한의 삶이 어떠한 위험 요소로부터 독립될 수 있게끔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컨셉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책임보험을 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나를 위해서 든 것보다는 내 가족, 내 주변인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기업도 그럼 비용 인정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 불이 나서 2억 2,800만 원의 피해가 났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통 우리 중소기업은 1인 4역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주로서 역할을 하죠. 또 뭐예요? 임원. 이제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죠.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할도 하면서 또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본인이 보증도 서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 푹 사라져 버리면 아까 이제 지난번 시간에 제가 오너 리스크도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분 회수 문제, 임원하고 법인과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약정된 급부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체 인력 확보해야죠. 그 다음에 이 보증을 또 승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거 불난 거는 그냥 다시 지으면 돼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사람이 하나 이렇게 사라져 버리거나 사고가 나버리면 네. 이거의 몇 배에 대한 이제 기업의 손실이 끼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리스크의 본질을 보면 이거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크리티컬한 거죠.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비용 처리되는데 이거는 뭐 안 되냐라는 그냥 법적인 전단 이거 아니죠. 리스크의 본질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 어느 리스크가 기업에 더 존립에 치명적이겠어요?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그렇죠. 과거를 회상하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당장 실패한 사람들한테 실패도 자산이니까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면 정말 짜증나요. 위로가 안 되겠죠.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우리 그 조상님들 아무리 가족들이 배고프고 막 웅웅 울어도 절대 모내기 벽시는 주질 않았어요. 아, 모내기 벽시. 예, 그것까지 주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애들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했지만 그 다음엔 결국 가족 전체가 리스크에 빠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내기 벽시 정도를 남겨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잘 자라서 풍년이 들면 그 배고픔을 또 잊게 하거나 풍성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게 종잣돈이 그래서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리스크에도 적어도 제기할 수 있는 네.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심리적 진통제라고 전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야, 심리적 진통제. 그래서 실패가 자산이 되려면 실제 정말 자산이 될 만한 자산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종잣돈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재무적으로 대비를 해놔야지 그게 실패도 자산이지 뭐 그냥 듣기 좋은 그냥 위로의 말 뭐 이런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그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뭐 손비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걸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아무리 힘든 보릿고개를 맞아도 모내기용 벽시로만 쓰겠다면 추수 때까지 먹은 쌀을 일부 지원해주고 추수가 잘 되면 과거 지원해준 쌀을 되돌려 받겠다. 예, 모내기용 법칙으로 쓰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업성 필요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뭐예요?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이제 비용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랬다가 나중에 추수가 잘 돼서 풍년이 들었어. 그럼 그때 다시 빌려준 돈 갚겠다. 그게 이제 입금 산입이라는 그 개념이죠. 경영자 보험을 정의하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벽시를 모내기에 쓰지 않고 막걸리 만들고 떡 만드는 데 쓰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이건 바로 입금 산입해버려야 되겠죠. 아, 내가 이 벽시는 반드시 모내기에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규정화되고 문서화되어 있는 형식이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로 그냥 내가 이렇게 쓰겠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다면 반드시 이거는 이런 목적으로만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규칙이나 세칙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제도화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리스크의 또 하나의 측면인데요. 실제 우리가 회계상으로도 충당부채라는 게 있고 이제 우발부채라는 게 있어요. 충당부채는 뭐 회계 용어니까. 뭐 우발부채도 회계 용어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렇습니까? 보통 주석으로 달아놓긴 하죠. 예. 그래서 충당부채는 거기 읽어보시면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인식한다. 예, 의무니까 얘를 음. 대표적인 게 퇴직충당금입니다. 그렇죠. 10억이 있어요. 이거 줘야 될 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채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측정이 네. 가능하죠. 네. 그리고 10억만큼은 현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대손충당금이나 뭐 퇴직충당금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회계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돼서 이게 확정된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소송 중인데 이걸 패소하게 되면 10억이라는 돈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우발부채가 되겠죠. 장래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정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로서 통상적인 채무와 구별해 재무상태표에 주석으로 표시한다. 네, 그렇죠. 회계상으로 용인된 거래에서 이런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그럼 이 개념을 차용하면 읽어보시겠어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지만 회계상 부채나 주석으로 인식되지 않는 부채. 그래, 예. 상속부채가 있고요. 사업보장부채가 있다고 저는.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건 분명히 이건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단지 시기가 이게 5년 후냐, 10년 후냐, 뭐 한 달 후냐, 일주일 후냐의 문제지. 미래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내가 상속세 리스크에 봉착할 수준의 상속자산을 회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우발부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부채라고 인식해야 관리를 할 마인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보장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법인에 긴급자금이 수여되는 부분들 이거를 회계에는 반영하라고 하진 않아요. 이거는 스스로가 우발부채로 생각하고 스스로 개인의 상속충당금, 사업보장충당금을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만 놓는 회계적으로 심적 회계로만 쌓아놓는 게 아니고 실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 무형자산에는 뭐 인적자본도 있고 산업재산권도 있지만 기업이 어떤 이게 오너 공백이나 이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내부적으로 돼 있냐 그것도 일종의 무형자산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회계상으로 자본이 1이고 부채가 3이면 300%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기업이 회계상에 우발부채들이 생기면 당연히 이게 이제 8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우발부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표현을 한 거는 실제 회계상의 부채는 300이지만 이 현금 흐름이 없는 기업들은요 실질적인 체감 부채는 800%가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몇 프로죠? 50%입니다. 50%입니다. 현금만 100억 갖고 있는 분한테는 50억 세금 내면 돼요. 이분들한테는 50%가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명목세율과 체감세율이 같다. 근데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 100억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 돈 10억밖에 없대요. 근데 세금은 50억 내야 돼요. 네. 그럼 이것도 세율은 50%가 맞죠? 근데 이분이 느끼는 체감세율은 몇 프로일까요? 500%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속세율이 50%라고 얘기를 안 해요. 실제 그 사람이 느끼는 체감세율이 500%인데 그럼 이 500%를 현금 부자가 이 누리는 50% 세율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맞추려고 내가 경영활동에 써야 될 자금을 따로 이렇게 모은다? 이 모으는 방법이 완전 재무적으로 이게
효용 가치가 있는 방법일까? 이런 리스크는 이제 보험으로 해결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가치가 사실은 이렇게 증가하더라도요. 이 비상장 주식이 유동성하고 황금성을 품지 못하면 자칫 이 비상이 아니라 이머전트한 비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족쇄가 돼서.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가끔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이 이게 명예가 돼야 되는데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기업은 이게 자칫 멍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산 관리의 종착역은 늘 상속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전무니까 나는 젊을수록 또 이걸 생각을 하셔야죠.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나면 다 본인이 그냥 사전에 마음껏 쓰고 죽을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문득 쓰다가 이제 이게 번쩍번쩍 생각이 들면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자, 사업보장 채무에 대한 컨셉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기업이 딱 부채 비율 100입니다. 안정적이죠? 좋네요. 예. 그러니까 뭐 갚을 돈, 내가 갖고 있는 돈 갚으면 딱 0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임원이 한번 죽었습니다. 퇴직금 3억 줘야 돼요. 퇴직 위로금 1.5억 줘야 됩니다. 유족 부상금도 3억 주기로 돼 있어요. 또 연대 보증을 또 승계해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방금 승계해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주식을 대사 와야 됩니다. 합하니까 10억 5천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도 회계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발 채무가 되겠죠. 그럼 부채 비율이 몇 프로가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잠재적 부채 비율은 이 회사는 1000%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4명 있대요. 예. 그리고 이 4명이 워크숍 가다가 다 죽었대요. 이 기업 망해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 뭐 삼성이나 큰 기업들이 뭐 해외 연수장 가면은 비행기를 막 10대씩 나눠서 몇 명씩 태우고 갔다는 이유가 그 비행기 타고 갔다가 한꺼번에 다 죽으면은 그 기업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비행기 태우면서 비행기 값이 더 들더라도 그 비용이 그냥 그건 리스크를 줄이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유동성이라는 게 기업에서는 늘 필요하죠. 현금이 없는 기업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막에서 내가 지금 갈증내 죽게 생겼는데 황금 물탱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멋진 말인데요. 예. 작은 생수 한 통이 더 사실 소중한 거고요. 자, 전쟁에서 최신형 탱크가 있답니다. 근데 실전에서 포탄이 없으면 이게 고철하고 다르지 않아요. 새꼬챙이 하나 있는 게 더 싸움에는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 입장에서 유동성은 되게 중요하다. 예, 라는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자, 중소기업이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흑자부도입니다. 특히 이제 자금의 미스매칭이 심한 기업들이 이제 흑자부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매출이 아무리 비상하고 자산 가치가 아무리 비상해도 이 유동성의 비상, 이 이머전트한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은 이제 흑자부도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은 상속부도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전제 조건은 if 이제 CEO가 사망하거나 해서 이제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요. 부재했을 경우. 부재했을 경우. 근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죠. 기업의 흑자부도라는 프로세스는 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물건은 팔았어요. 근데 다 뭐예요? 외상이에요. 근데 나는 물건은 다 현금 주고 사야 돼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장부상의 플러스지만 현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흑자부도 나겠죠. 네. 인생의 흑자부도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퇴직금 있잖아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그다음에 지출이 확실하면 거액이죠. 안 줄 수 없잖아요. 발생 시점에 대한 예측, 지금 뭐 갑자기 하면서 뭐 5년 후에 기업 없을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지급 안 하면 그 자체가 생존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충당금을 미리 쌓아놓지 않으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안 내면 체납 처분하고 공개 처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지출이 확실하면 거액이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 안 내고 버티고 있다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당금, 이건데 생속세도 마찬가지로 충당금 안 쓰면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건 쌓게 돼 있지만 이거는 개인의 재량인 거죠. 우발 채무이면서도 확정 부채네요. 예, 그렇죠. 그런 개념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보험이다. 그렇죠. 그거는 뭐 보험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네. 좋겠죠. 네. 다른 대안이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선진국도 그런 형태의 다양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이 돼 있고 그걸 범인이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사업의 영속성, 뭐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니까 당연히 손비 처리라고 하는 비용 인정이라고 하는 법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네. 아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보험회사에서 워낙 뭐 보험 권유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지겨우실 수 있긴 한데 보험의 좀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게 되면 네. 대표님이 안고 있는 우발채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모내기 벽시 얘기 말씀드렸죠. 네네. 예, 반드시 나는 이걸 떡이나 막걸리 만드는데 쓰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문서와 규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의 규정이나 근거를 마련해 두면은 조금 더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 당위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은 그 사업보장 스토리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